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투기를 꼽으라면 단연 대한민국의 FA-50일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FA-50에 대한 인기가 대단한데요. 오죽하면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미국 진출 가능성까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FA-50의 미국 진출 가능성,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FA-52 소식들을 하나의 영상에 모았습니다. 제조업은 몰라도 원천 기술 개발은 대한민국의 무리다.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에이사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거절한 마당에 다른 어떤 나라도 에이사 레이더를 수출해줄 리 없으니 레이더도 없는 깡통 전투기를 만들 게 아니라면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탑재된 국산 에이사 레이더도 같은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에이사 레이더를 오로지 독자 기술만으로 실전 레벨의 성능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F-21로 에이사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FA-50용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의 에이사 레이더는 KF-21에 앞서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 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전투기 계열의 새 지평을 열어버린 FA-50의 초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카이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라며 자주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운영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 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사부의 T7에 패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염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군인 T-50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임훈훈련기인 TA-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훈련기와 전술임훈훈련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의 비행기술을 전술기 운용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 웅비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T-50으로 전투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50은 초음속 비행이나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 스톨 기동 등 실제 전투 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임훈훈련기는 고등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임훈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임훈 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레이더 등의 조작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상 전술임훈 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임훈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훈련기에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1,000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훈내기 파일럿들의 전술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 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 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이 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TA-50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에 교육 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V,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O-10A 같은 고성능 전술 입문기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TA-50의 성공으로 덩달아 FA-50의 진가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T-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에 천명해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0이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입문기와 경전투기의 이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FA-50의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군 산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의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블록 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사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급유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블록 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입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항공기 공중급유 방식은 크게 플라잉붐과 프로브 앤 드로그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블록 20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앞서 FA-50이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앤 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유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블록 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블록 20 전용 A사 레이더인 ESR-500A를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사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의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 요구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AN/AP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사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사 레이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사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50 블록 20의 탑재 예정인 ESR-500A는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X밴드 안테나를 사용해 신뢰성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높은 전천 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 등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 일정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폴란드분 FA-50에는 국산 ESR-500A가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ESR-500A가 최소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과 레이시온이 FA-50에 자국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걸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이제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라 F-16에 준하는 엄연한 미들급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공중전력에 있어 전술기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훈련기입니다. 만약 충분한 수량의 훈련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보유한 전술기가 많을수록 전투 효율이 급감하는데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굳이 F-35 수준의 하위급 전투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투기는 매우 고가의 무기체계입니다. 일례로 이미 4,600대 이상 생산된 F-16도 가장 최신 개량형인 F-16 블록 70, 72, 통칭 F-16V 바이퍼의 경우 한 대당 가격이 800억 원을 넘습니다. 심지어 대만은 2019년 F-16V 패키지 66대를 구매하면서 무려 6조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4.5세대기의 대명사 F-15EX 이글2는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을 호가합니다. 세계적인 명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K9 자주포가 한 대에 약 40억 원, K2 옥표 전차가 80억 원대임을 감안하면 수십 배나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요. 그 비싸다는 M1 에이브람스도 훈련 및 유지 비용을 전부 포함한 패키지 가격이 130억 원 수준입니다. 이쯤이면 전술기가 얼마나 비싼 무기체계인지 감이 오셨을 텐데요. 반면 훈련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미국이 60년 가까이 훈련기로 굴려먹은 T-38탈론의 경우 대당 고작 10억 원에 도입되었습니다. F-15EX에 비하면 100분의 1의 가격이었던 셈인데요. 아무리 현대에 개발된 훈련기라 하더라도 전술기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T-50을 제치고 미공군 고등운영기로 선정되었던 보잉 사브의 T-7A는 초기 예비 부품을 포함한 총무기 시스템 비용이 고작 29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비해 T-50은 패키지 비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훈련기만 3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답지 않게 굉장히 고가인데요. 문제는 앞서 말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훈련기의 가격은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군이 형성된 나라에서 굳이 전술기와 훈련기를 나눠 운용하는 건 유지보수 비용 때문입니다. 도입가가 높으면 그만큼 운용 가격이 높기 마련이고 이 막대한 운용비를 감수하면서까지 훈련생에게 전술기의 조종관을 쥐어주는 건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격하게 말해 막 굴릴 수 있는 훈련기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도입해서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기 도입에 있어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훈련기의 성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훈련기가
실전과 유사한 환경과 시뮬레이션을 제공할수록 파일럿의 비행 기술과 전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술적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이는 곧 훈련기 성능이 우수할수록 훈련기에서 전술기로 넘어가는 기종 훈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훈련기는 안전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요. 고성능 전술기가 기체 조종에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반면 훈련기는 이름 그대로 비행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파일럿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훈련기에 공백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인도 공군인데요. 날아다니는 관짝으로도 불리는 인도 공군의 미그 21바이스는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875대 중 절반 이상이 사고로 손실되었습니다. 이 사고에 휩쓸려 유명을 달리한 민간인만 40여 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파일럿의 사망률은 더 높아서 무려 170명 이상이 미그 21과 함께 추락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전투 손실률을 기록한 이유로 최고 속도가 마하이를 넘는 미그 21을 운용하기엔 인도 파일럿들의 초음속 비행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음을 꼽습니다. 여기에 얼렁뚱땅이나 다름없는 미그 21의 설계 오류와 어려운 착륙 난이도가 더욱 안전사고를 부추긴 건데요. 돌발 상황에 대한 훈련이 충분했다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같은 우려가 미 공군 내에 퍼지고 있습니다. 훈련기 부족으로 인해 파일럿이 훈련받기 위해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4개월 이상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이런 대기 기간 때문에 전투기 파일럿 양성 기간이 무려 4년에 육박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후한 T-38 훈련기의 안전비용에만 1년에 160억 원 이상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보유했다는 걸 떠올리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상황인데요.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건 미 공군이 2016년에서 2018년에 진행한 고등훈련기 신규 도입 사업 TX 프로그램부터였습니다. 미 공군이 TX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건 앞서 말한 실제 전술기와 유사한 특성, 성능부터 효율성을 고려한 낮은 비용, 고급 시뮬레이션 가상훈련 시스템 등 훈련기의 필수적인 조건부터 전술기의 성능 향상을 대비한 업그레이드 용이성까지 다양했는데요.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보이는 요구사항이지만 상대가 미 공군인 이상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조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최종 후보에 오른 게 바로 보잉 사브의 T-7A와 대한민국하의 록히드 마틴의 T-50A였는데요. 하지만 두 기체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T-50A가 성능을 추구했다면 T-7A는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개발을 주관한 보잉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항공기 제작사이자 상업용 항공기의 명가인 자신들의 원가 절감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여기에 사브의 설계 간소화 기술이 추가되면서 T-7A의 가격은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제품 개발부터 설계까지를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간소화했으며, 이를 이유로 항공기 개발의 필수라고 여겨지던 풍동 실험까지 생략해 버렸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가는 둘째치고 이로 인한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속도였습니다. 일반적인 군용기는 개발에 10년에서 20년이 소모되는 일도 허다했지만 보잉은 T-7A를 미 공군 전용으로 완전히 새롭게 개발하는 훈련기임에도 TX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2024년 초기 배치를 자신했습니다. 2017년 말 T-7A가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로 선정되었으니 약 7년 이내에 훈련기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가격이었습니다. 보잉이 주장하는 디지털 방식 개발은 쉽게 말해 컴퓨터의 완벽한 계산으로 시행착오나 현장 실험 없이 항공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는 곧 개발비 축소와 단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보잉은 약 11조 7,500억 원의 T-7A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훈련기 350대와 지상훈련 시스템, 정비시설 등 국가계약을 포함한 총사업비로 20조 8,200억 원을 책정한 것에 고작 56%에 불과한 입찰가였습니다. 심지어 이조차도 요구 조건보다 훨씬 많은 훈련기 475대 납품에 덤으로 시뮬레이터 120대 추가 납품이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이러니 암만 미 공군이라 하더라도 눈이 뒤집혀서 T-7A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성능 면에서는 T-50A가 동급 기종 최강이었던 반면 T-7A는 최소 성능의 요구 조건만을 만족했지만 훈련기라는 특징, 압도적인 가격 앞에서는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T-7A가 보잉이 계획대로 양산만 됐다면 인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새길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보잉은 족적이 아닌 전과를 새기고 말았습니다. 꼭 사기꾼들이 되지도 않는 달콤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낚아채는데요. TX 프로그램에서 사기꾼은 보잉이고 피해자는 미 공군, 사기극의 이름은 T-7A였습니다. 결국
T7A는 얼토당토하는 가격으로 T50A를 밀어내고 TX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진작에 개발을 끝내고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어야 할 T7A는 지금도 IOC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출 자석 문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문제, 공기역학 설계 결함 등 결함이라는 결함이 죄다 발생하면서 개발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잉에서는 첫 번째 기체를 2025년 12월이면 인도할 수 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조차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미공군 파일럿의 훈련이 24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도 T7A가 무기한 지연되면서부터인데요. 가장 큰 결함은 T7A의 윙록 현상입니다. 윙록은 항공기가 와류를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데요.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항공기가 상승 하강할 때 어느 특정 각도에 도달하면 기체가 전복되거나 안전성을 잃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착륙과 경로를 따라 비행하는 게 전부인 민간 항공기라면 그나마 감수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태생이 높은 기동 성능을 요구하는 군용기에서 윙록은 대단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풍동 실험만 진행했다면 미리 포착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보잉은 T7A의 윙록을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미국 회계감사원은 T7A 개발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이었던 양산 계획은 최소 3-4년은 더 지연되는데요. 애초에 TX 프로그램 자체가 60년이나 혹사당한 기존 훈련기 T-38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미공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더군다나 T7A는 설계 결함으로 탈출 레버를 당길 시 20% 확률로 파일럿이 뇌진탕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보잉은 부랴부랴 사출 좌석의 폭격량을 줄였지만 이번에는 캐노피 유리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서 파편의 파일럿이 중상을 입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윙록에 걸려 기체가 비틀거리는데 심지어 비상 탈출하려면 뇌진탕이나 중상을 각오해야 하는 훈련기를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군대에서 운용할 수 있을지 싶은데요. 실제로 미공군은 시제기 5대 이외에 아직 단 한 대의 T7A도 정식 발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TX 프로그램의 선정은 됐지만 양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보잉 2대형에 제대로 열받은 미공군이 사상 초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 T50A는 다시 한번 미공군 이물망에 올랐는데요. 사실상 TX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로운 훈련기 도입 사업인 ATT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상황을 지켜보던 미공군의 영원한 라이벌 미해군에서 예상치 못한 결단을 내리면서 사업의 규모가 전미를 아우르는 수준으로 커져버렸습니다. 기존 TX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비행조종 훈련에 맞춰 훈련기를 도입했다면 ATT 사업은 정식 임관 이후 전술 임무에 중점이 맞춰진 전투조종 훈련이 가능한 기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등훈련기와 전술 임무기의 차이인데요. 일례로 미공군은 ATT 사업의 최소 마 0.9 이상의 속도, 30분의 전술 기동 시간을 포함한 90분 이상의 최대 비행 가능 시간, 최소 45,000피트 이상 고도에서 운용 가능 7.5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순간 기동, 6G 이상의 지속 기동, 기종 전황이 용이한 시스템 구현, 공중 전투 훈련용, 모의 미사일 탑재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급유 장치, 자동 지상 충돌 방지 장치 등의 옵션도 권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TX 프로그램에서 T7A를 지지했던 전문가들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ATT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은 월등한 성능을 지녔지만 가격 때문에 아깝게 고배를 마신 대한민국 T50A의 장점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T50A는 설계 개념부터가 KT-1 웅비 등으로 비행 기술을 익힌 초보 파일럿들을 고급 전투기 파일럿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 덕에 실전 환경에서의 비행 훈련, 고급 전투 시뮬레이션과 가상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훈련기답지 않은 최신형 전자 시스템, 대화면 디스플레이,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탑재하여 현대 전술기와의 간극을 줄였는데요. 쉽게 말해 기종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큰 차로 운전 연습을 오래 할수록 주차감을 쉽게 잡는 것과 비슷한데요. 실제로 우리 공군에서 T50에서 전환훈련기 용도로 성능을 향상한 TA50을 도입한 이후 기종 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입 파일럿들이 T50으로 고등 비행 교육을 수료한 뒤에도 KF-16으로 27주 이상의 작전 가능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TA50을 도입하면서 기종 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8주로 대폭 감축했습니다.
심지어 F-15K의 경우 훈련 비행 시간을 300시간 이상 단축시켜 교육 과정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했는데요. 이론상 지원자만 충분하다면 연간 80여 명의 전투기 파일럿을 양성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T-50A는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와 운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유사시 공중전투는 물론 CAS, 시드 등 지상공격, 타기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FA-52, T-50A 계열기라는 걸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외에도 T-50A는 비행 제어 시스템, 자동 비상 절차, 충돌 회피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파일럿의 안전성을 최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윙록과 사출 자석 문제로 비행도, 비상 탈출도 할 수 없는 T-7A와 비교하면 천지차이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전술기 편제가 비슷하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일례로 T-50A는 콕핏을 F-35와 굉장히 유사하게 설계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공군에서 채택한 붐타입 공중급 유구를 설치하고 내장 시뮬레이터를 탑재해서 사실상 F-35, F-16, F-15에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F-35, KF-16, F-15K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두고 T-50을 하이스펙으로 개발한 성과가 빛을 발하는 건데요. 더군다나 T-50A는 이미 전 세계에 계열 기종만 160기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T-50, TA-50 한 제품 22기를 수출한 상태고 이라크 FA-50 24기, 필리핀 FA-50 12기, 태국 T-50 14기를 운용 중이고 폴란드, 말레이시아는 한창 생산과 인도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필리핀에서는 실전 경험을 치르면서 신뢰성까지 검증되었습니다. 2016년 필리핀 공군에 취역한 FA-50 2대가 필리핀 남부에서 ISIL과 연계된 무슬림 반군 조직을 공습하면서 첫 실전을 치른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는 필리핀 반군의 아부사야프 캠프를 공습하면서 지상 공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두 사례 모두 이렇다 할 대공하기가 없는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초저고도에서 무유도 폭격을 성공시켰다는 건 T-50 계열 항공기의 근접 항공 지원용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과 같은데요. 이처럼 T-50 계열 항공기들은 이미 완성되어 훈련기부터 경공격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 중인 기종인 만큼 개발 비용이나 개발 기간이 지연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게 장점입니다. 가깝게는 T-7A, 멀게는 F-35의 개발 지연으로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린 미공군이라면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만한 장점입니다. 심지어 이미 투자비까지 다 회수된 마당에 신규 개발비가 추가될 일도 없는데요. 아무리 매해 국방비에만 1,000조 원 이상 쏟아붓는 미국이지만 유지보수, 개발 지원으로 줄줄 새나가는 예산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T-50A는 약점으로 지목받던 가격도 운영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T-7A에 비해 고가인 거지 그렇게까지 높은 편도 아닙니다. 당장 노인학대 수준인 T-38은 시간당 운영비만 1,200만 원에 달하고 미군 초등훈련기 T-6 텍산트도 시간당 유지비가 285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중인 T-50의 연간 유지비가 5억 3천만 원, 시간당 약 320만 원에서 380만 원 선인 걸 생각하면 그다지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공군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T-38을 T-50A로 교체하는 게 예산을 아끼는 일인데요. 문제가 있다면 T-50A가 대한민국의 카이와 미국 록히드 마틴의 컨소시엄으로 제안된 기체인 만큼 독점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과거 보잉이 TX 프로그램 사업 선정에서 T-7A의 저렴한 가격과 함께 내세웠던 게 바로 동정인데요. 당시 보잉에게는 만약 TX 프로그램을 카이, 록히드 마틴이 수주하게 된다면 미국 전술기 시장을 록히드 마틴이 독점하게 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TX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당분간 대규모 군용기 도입 사업이 없는 데다 미공군 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F-35, F-16을 생산 중인 록히드 마틴의 지분이 지나치게 커지게 됩니다. 반면 신형 공중급유기 KC-46 P-8 대잠초계기 생산을 끝으로 신규 도입 사업을 따내지 못한 보잉은 군용기 시장 완전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보잉이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세인트루이스 공장도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T-50A를 도입했더니 졸지에 F-15, F-18의 생산 공장이 날아가는 셈인데요. 오죽하면 미국 일각에서는 TX 사업이 보잉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TX 프로그램 진행 당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자국 내 산업보호주의가 강해졌는데요. 아무리 T-50A가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기종이고 최종 조립도 현지 진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과 카이가 컨소시엄을 맺어 생산한 기체라는 건 보잉에 비해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덕에 보잉과 T-7A가 그렇게 거한 사기극을 치고도 박살나지 않을 수 있었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미공군의 인내심도 바닥나버리고 그렇게 시작된 게 ATT 사업인데요. 심지어 현재 카이는 ATT 사업에 참여하면서 T-50A의 개량형인 TF-50을 제한 중입니다. 그야말로 심기일전의 각오로 미국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이번 사업에는 280에서 400대 규모의 미공군 ATT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규 훈련기 도입 계획인 UJTS 프로그램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부터 운용되어 온 미 해군용 훈련기 T-45가 노후화로 산소 공급 시스템 등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함재기로 최신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등훈련기 수요가 폭증한 건데요. 도입 수량은 200대 전후 2023년 최종 선정 후 2028년 전력화 목표입니다. 대한민국과 T-50에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TX 프로그램에서 T-7A가 퇴출당하고 그 물량을 ATT 사업이 모두 흡수한다면 최종 규모가 630에서 750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 해군의 UJTS 프로그램 가상적기 사업인 TSA 사업까지 합쳐진다면 최종 수요 물량은 무려 1100대에 육박하는데요. 마치 짜맞추기라도 한 듯 미국 공중전력의 모든 수요 물량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ATT 프로그램은 TX 프로그램의 유력 기종이었던 T-50A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의 UJTS 프로그램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사출 좌석을 갖춘 복자형 훈련기와 정밀 착륙 모드, 자동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과 함께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전자지원 측정, 전자전 센서 적용, 공대공 및 공대지 훈련, 시뮬레이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항공모함에서 터치앤고가 가능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함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T-50의 함재기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는데요. 그러나 어차피 한국형 항공모함이 배수량 4만 톤 이상의 중형 항모로 결정된 이상 2차 카물련이 가능한 훈련기는 KF-21N 때문이라도 개발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이참에 항공모함 훈련용 T-50 계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사업의 당락을 떠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득이 될 텐데요. 그래도 역시 가장 최선의 결과는 ATT, UJTS, TSA를 모두 대한민국이 따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경쟁 기종이 보잉의 T-7뿐이라는 걸 제외하면 내 사업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T-50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는 미공군과 미 해군이 모두 도입한다면 T-50에 미군제식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모두 원하는 흥행보증수표가 대한민국 앞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당장 표면적인 물량은 1100대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대부분 F-16에서 F-35로 이어지는 하이로우 믹스 체계를 운용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잠재적 수요 물량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신규 훈련기 도입 사업들은 늦어도 2024년 말 모든 결정이 끝날 것입니다. 역대 최단 기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지난해 9월 방산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FA-50GF 초도 물량의 조기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경상남도 서천의 카이 본사에서는 폴란드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마리우시 부와슈차크를 직접 초청해 FA-50GF CJ6기 출고식을 가졌고 얼마 전인 7월 9일에는 FA-50GF 2대가 대한항공의 보잉 747 수송기에 실려 폴란드 오케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 연말까지 국내 생산분 FA-50GF 12대가 모두 폴란드로 인도될 예정인데요. 지난 2022년 11월 FA-50 관련 계약을 체결한 지 고작 3달 만에 전체 대금의 30%에 육박하는 9억 달러, 하나 약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조속한 납기를 부탁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입이 귀에 걸릴 만한 소식입니다. 무기 수출입 계약 시 통상적으로 선수금을 10% 내외로 지급하고 지급 시기도 보통
1년여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걸 생각하면 폴란드가 얼마나 FA-50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는 7월 9일 공식 SNS를 통해 대한항공 수송기에 적재 중인 폴란드행 FA-50을 직접 촬영하여 공개하는 등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FA-50GF 초도 물량두대는 폴란드 도착 후 현지에서 조립을 끝마치고 시험 비행까지 치른 뒤 오는 8월 15일에 개최되는 폴란드군 최대 규모의 행사인 육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에 동원될 예정인데요. 아직 일선 부대의 실전 배치도 덜 된 전투기를 시가 행진에 동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폴란드가 FA-50GF를 조기 납품받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대한민국이 FA-50GF를 빠르게 인도해준 덕분에 폴란드의 안보 공백을 보완하고 공중전력의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라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수뇌부는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일정보다 빨리 조기 납품을 달성할 때마다 버선발로 달려나와 직접 환영식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K2 흑표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 그드니아 해군기지에 처음으로 상륙했을 때 매우 이례적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환영식을 주관했던 걸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FA-50GF의 경우에서만큼은 폴란드가 또 다른 의미로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타오를 때 폴란드는 자국의 미그-29 8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데 이어 6대의 추가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미리 전투기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폴란드 공군에서 출격 가능 상태로 대기 중인 미그-29 28대에 대해 조건만 갖춰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한 전술기 숫자만 400대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작 미그-29 28대로 너무 설레발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폴란드 입장에서 이는 충격적일 정도로 과감한 결정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폴란드가 현역으로 보유 중인 전술기는 기껏해야 100대 안팎, 그 중에서도 미그-29는 28대가 전부입니다. 즉 자신들이 보유한 미그-29 전체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더군다나 이미 지원을 결정한 8대와 추가로 보낼 6대 역시 허투루 볼 물량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투기 등 군용 항공기를 운용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기체 결함 등으로 손실을 보아 전력 집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 가리지 않고 장비 편제에 있어 일종의 보험 개념인 예비 물량 확보는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예비 물량 미그-29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만에 하나 벨라루스가 폴란드 침략을 결정하기라도 한다면 영공이 함락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미그-29는 비록 1983년 도입이 시작된 구형기종이긴 하지만 전장 14.7m, 전고 4.7m의 기체에 7개소 총 4톤에 달하는 무장을 탑재하고도 최고 속도는 마하 2.2에 육박하는 훌륭한 쌍발 터보팬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실제로 개발 당시 모의교전에서 상당히 높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한때 미국에서는 미그-29를 F-15 동급 이상의 전투기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빠른 속도와 높은 기동성을 갖춘 덕에 도그파이트 등 WVR 교전 능력은 우수한 반면 현대 공중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BVR에서는 F-16과 비교해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처참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미그-29는 소련권 국가들의 공중전력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썩어도 준치라고 AIM-120 암람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R-77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R-7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은 변함없이 막강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미그-29를 전량 지원한다는 건 파격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최악의 학수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에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미그-29 지원에 있어 결정적으로 절대적인 단서 조항이 하나 붙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FA-50이 폴란드에 도착하면이라는 조항입니다. 이것만 충족
충족된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에 미그-29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비록 이번 전쟁을 통해 그 존재 가치가 의심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류상으로 러시아는 매우 강력 항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따져봐도 전투기 900대, 폭격기 120대, 근접 지원기 200대 등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 투플레프 95와 투플레프 160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지척에서 함께 감당하고 있는 폴란드는 전투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의 급한부를 일소함과 동시에 자국의 공군 전력 현대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폴란드가 당초에 도입하고자 했던 건 FA-50이 아닌 F-16 48대였습니다. FA-50은 경공격기라는 측면에서 어느 4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AGM-65 매버릭을 비롯한 공대지 유도 미사일과 제이담 등을 통해 초정밀 지상 타격 임무가 가능하고 AIM-9 사이드와인더를 이용한 공대공 교전 능력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그나마 BVR 교전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그마저도 블록 20 개량을 통해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AIM-120 암람, 아이리스-T 무장 통합을 예고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는데요. 여기에 KEPD-350까지 추가로 통합하면서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압도적인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폴란드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F-16CD와 비교해도 최소 동급 이상의 성능인데요. 그러나 폴란드는 장고 끝에 F-16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폴란드 자체적으로 이미 운용 경험이 있는 기체인데다 다수의 나라에서 현역으로 운용되는 베스트셀러인 만큼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내리려 했던 건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납품기간이 FA-50과 F-16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등의 군용항공기는 계약 체결 이후 인도받을 때까지의 납품기간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주문량이 밀리지 않았으면 제때 인도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무기체계의 특성상 납품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러나 F-16의 생산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시가 바쁜 폴란드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F-16의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조차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F-16은 1년에 5대에서 8대 생산하는 게 한계이며 생산 라인이 확충되는 2025년은 되어야 받으시 연간 48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결국 폴란드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FA-50에 도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고 그 배팅은 최고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F-16이 제시했던 기간보다 최소 5년은 빠르게 FA-50 도입을 끝마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지난 7월 10일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125기입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 우크라이나마저 폴란드발 미그-29 지원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무대에서 FA-50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구식 체계가 되어버린 F-16 대신 FA-50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유럽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FA-50이 동남아시아를 상징하는 주력 전술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수출에 성공한 말레이시아를 끝으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4대 강국이 모두 주력 전술기로 FA-50을 운용하게 된 건데요. 인도네시아는 2011년 T-50 12기, TA-50 4기로 이루어진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FA-50 시리즈 수출에 첫 포문을 열었고 KF-21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6기 추가 도입을 위해 무릎 꿇고 대한민국의 수출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FA-50 12대를 직도입하면서 ISIL과의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이 덕에 FA-50은 그동안 악의적인 비난에 의심받았던 실전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는 필리핀이 FA-50 추가 도입과 블록 20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을 텐데요. 태국 또한 무려 3차례에 걸쳐 T-50 14기를 도입하면서 대한민국 전술기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국은 마지막 3차 도입 때 자국의 T-50에 탑재할 용도로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 통칭 KGGB를 추가 도입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처럼 인니 필리핀, 태국 등
비슷한 환경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서 진행된 엄격한 실정 검증은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 진행 당시 말레이시아가 도입 후보군으로 선정했던 건 티르키의 휴르제트, 인도의 테자스, 중국의 L-15, 이탈리아의 M346 미그-29를 재설계해서 현대화 버전으로 개량한 러시아의 미그-35, 그리고 대한민국의 FA-50이었습니다. 애초에 말레이시아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인 이유 자체가 기존에 운용하던 FA-18호넷을 대체하기 위함이었던 만큼 하나같이 쟁쟁한 경쟁자들이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FA-50의 경쟁력은 오히려 열세인 측에 속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쟁 기종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FA-50 블록 20부터는 AIM-120 암람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WVR 교정과 지상화력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한 블록 10 모델에 한해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레이시아는 사업 규모를 키워 FA-50 블록 20을 구매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선택했는데요. 그동안 보여준 수출 실적, 실전 경험 등이 강한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싸긴 해도 충분히 그만한 금액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든 건데요.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4양 18기 도입을 결정한 뒤요. 차후 18기 추가 도입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만큼 값을 한다는 인식이 생긴 덕에 FA-50이 동남아시아 4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정 인도한 물량만 60대에 달하는데요. 폴란드 한 나라가 도입한 물량만 48대인 걸 생각하면 얼핏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폴란드가 방산계약 규모에 대한 개념을 뒤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네 나라가 60대를 도입했다는 건 사실상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주력 전술기가 FA-50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요. 실제로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FA-50이 포문을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수출호조가 KF-21을 비롯한 국산 항공기 전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산 항공기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KUH-1 수리온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리온은 개발 초기 과한 욕심으로 목표값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면서 결국 LAH 사업과 이분화되었는데요. 게다가 모태가 된 AS-53이 쿠거보다 다운그레이드되어 대체해야 할 UH-60 블랙호크보다 못한 초기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기술 성장조차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KT-1 웅비, FA-50, KF-21 보라매로 이어지는 고정익기 개발 신화와 달리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회전익기라고 해서 고정익기보다 개발이 쉬운 건 아닌데다 수리온 자체만 놓고 보면 꽤나 준수한 성능인 만큼 덮어놓고 실패작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8년 수리온을 해병대 실정에 맞춰 개량한 MUH-1 마리논이 해군 항공사령부 포항 비행장에서 추락하며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국내에서 수리온의 인식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때 생긴 악감정은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수리온은 수출 시장에서의 성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중형 헬기 시장의 소유분만 약 10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수리온은 국내 소유분 300여 대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성능과 달리 대한민국 수리온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타국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검증된 헬기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FA-50이 바꾼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의 지형도가 최근 수리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방산 시장에서 전과 다른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꾸준한 성능 개량과 최신식 디지털 조종실, 폭넓은 무장, 보조연료 탱크 탑재 등을 앞세워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별도로 운용하기 어려운 개도국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베트남 VTX와 맺은 회전익기 업무 협약은 꽤 주목할 만한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업 협약이 국내 항공기 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카이와 VTX는 합의서에 따라 헬리콥터 개발 및 생산에 협력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시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베트남으로 수출 포문을 열기 시작한다면 수리온, 나아가 LAH나 FA-50, KF-21 등이 국제무대로 진출하는 데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우선 첫 시장이 베트남이라는 게 걸림돌인데요. 일각에서는 공산국가인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민국 기술을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베트남은 아주 극심한 반중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79년 중국의 침공으로 중월전쟁이 발발하면서 양국은 적대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베트남 모두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산당과 시진핑 한 명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면 베트남은 개혁 해방을 통해 지방 권력이 강해지면서 나름의 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민주주의 지수나 인권 실태가 열악한 수준인 나라가 베트남이지만 그래도 중국에 비하면 검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반적인 사회정치적 인식저변에 중국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를 다보니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과 그 주변의 적은 영역만 잘 간수하고 신경 쓰면 그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봐야 대한민국 또는 긴밀한 동맹국들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의 반 타의 반 막강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이 대립, 양안 전쟁 등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신경 써야 할 국제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범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되었다는 뜻입니다. 강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처럼 이는 곧 우리가 좋든 싫든 국제적인 이해 충돌 관계에 휘말릴 확률도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토록 강한 힘과 책임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혼자만으로는 힘에 부치는 지경이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베트남처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방위산업만큼 효과가 확실한 것도 없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사실 힘의 논리는 다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범국가적인 약속이나 협의, 조약 같은 것도 결국 전쟁 앞에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보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원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안보가 불안한 나라들의 F4, F5를 염가해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는 F-16, F-15, 종국에는 F-35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전술기로 들긴 했지만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함정부터 야포, 자주포, 전차까지 그 범위는 폭넓고 다양한데요. 한번 이렇게 군장비의 상호호환 생태계가 형성되어 버리면 이를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식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서방권 나라 중에서 자주국방에 성공한 건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죠. 이를 바꿔 말하면 안보를 내팽개칠 게 아니라면 미국과 운명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세계를 집어삼켰는데요. 이를 대한민국과 베트남에 적용해보면 상황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은 군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지만 러시아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하루아침에 최대 무기 판매국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산을 쓰자니 정치적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데요. 결국 선택지는 우호관계인데다 반중정서를 공유하고 성능까지 우월한 대한민국 무기체계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베트남 안보를 이용해 중국 턱 끝에 단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상책인데요. 과연 대한민국 수리온이 EJ의 전략을 위한 포문을 열 수 있을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